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상인입니다. 제 전공은 경제학이고요. 주로 행정대학원에서 경제정책, 한국경제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한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다는 게 사실 많은 자료로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의 성장률이라든지 이윤율이라든지 뭐 수익률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2010년까지 보면은 한국의 평균을 다 웃돌아요. 즉 뭐냐면 제조업이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11년부터 보면은 제조업의 성장률, 수익률 이런 것들이 평균과 거의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한국 경제를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2011년쯤부터면 제조업 경쟁력을 나타내는 많은 지수들, 무역 특화 지수부터 여러 가지 지수들이 굉장히 하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런 지표적인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2010년, 11년을 지나서부터 한국 제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네, 97년 경제 위기 이후부터 한 2010년까지 어떻게 보면 한국 제조업이 굉장히 좋았고 경제도 빨리 오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중국 특수하고 ICT 특수 두 가지의 외생적인 요건들이었죠. 그 외생적인 요건 때문에 사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커지면서 굉장히 좋은 시기를 누렸고요.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들을 팔았죠. 우리가 반제품도 팔고 기드도 팔고 완제품도 팔고 있었는데 2011년쯤부터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한국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한국 걸 사들어가서 반제품 기계 사들러 와서 수출을 주로 미국에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2011년 정도부터는 한국과 경쟁적인 제품군에서 대체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른바 저가 상품군들. 대표적인 게 휴대전화죠. 스마트폰의 저가 상품군들은 거의 중국산으로 대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제 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요. 뭐 조선도 그랬죠. 그다음에 석유화학 부분도 그렇고 우리 주력 산업의 저가 상품군들이 대체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중저가 프리미엄군까지 점점점 대체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죠. 2011년 중반쯤 되면은 현대자동차의 중국의 그 점유율이 한 2년에 한 번씩 반토막이 납니다. 지금은 거의 안 팔리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중국 자동차들이 가성비가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저가 상품군에서 중국 국내차들이 현대차를 대체하기 시작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반도체도 지금 이제 아주 초기지만 저가 메모리 제품들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대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의 주력 산업 중에서 저부가가치 상품군, 중부가가치 상품군 쪽에 대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게 이제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한국이 제품들이 프리미엄 상품들, 고부가가치 쪽에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경쟁에서 계속 밀렸다는 거죠. 뭐 다시 스마트폰 보시면은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을 했는데 삼성이 계속 밀리는 형국이죠. 그리고 반도체도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가 특장이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기술 격차가 이제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반도체 특수가 온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생산 그 커패시티의 혁신이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 상태에서 반도체 수요가 확 늘어났죠. 그러면서 싼 값에 반도체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이 팔면서 삼성전자 이런 데가 엄청난 이익을 남겼는데 근데 다른 한편은 뭐냐면은 더 이상 그 기술 혁신 속도가 따라가지 그 전에 누렸던 그런 리드를 더 이상 못 누리면서 중국이라든지 이제는 마이크론 같은 미국에서 새로 들어오면서 그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 이른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여전히 TSMC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70년 이후에 중화공업 산업을 통해서 성장을 쭉 해왔을 때 상품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범용제 가격 경쟁력 중심 그리고 생산 공정 혁신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범용제는 어디서나 쓰이는 그런 것이죠. 이제 메모리 반도체 범용제에 해당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특수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포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제철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강판이라는 범용제를 만드는 거예요. 가격 경쟁 싸게
규모의 경기 활용해서 싸게 만드는 걸 잘한다는 의미죠. 근데 특수제 철강은 거의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범용제 가격 경쟁력, 그리고 또 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계속 해왔는데, 하나는 이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공정에 대한 혁신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청 구조를 활용한 단가 우려치기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해왔는데, 이런 리드가 중국같이 따라오는 그 저개발 국가들한테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시점이 2011년부터였다. 그런데 이 상품군을 중심으로 하는 범용제 중심의 가격 경쟁력 중심의 이 제품군들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의 진화가 단절이 되고 있다는 거죠. 70년대부터 2010년까지 보면 우리 중화공업이 단순한 제품에서부터 좀 더 복잡하고 R&D 중심적인 제품으로 계속해서 진화를 해왔는데, 그 진화가 2011년부터는 단절되기 시작하고 중국 같은 저개발 국가들에 의해서 저부가가치, 중부가가치는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제조업 위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 제조업 위기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표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지금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게 이제 한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 3세 경영에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자격이 없거나 경영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려받아서 생기는 그런 일반적인 문제점들, 지금 우리 뭐 많은 사례들이 있죠. 그런 문제점에 더해서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도전자적인 정신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2011년 때쯤에서 제조업 전반적인 위기가 왔는데 진화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품들이 범용제 중심, 그리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공정 혁신 중심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사실 혁신 경제로 우리가 이행을 해야만 고부가가치, 특수제 이런 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혁신 경제로 이행을 하려고 하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슈페터적인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거죠. 새로운 제품들,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새로운 혁신, 새로운 기술들은 주로 도전 기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기존 기업들이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슈페터가 창조적 파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미국의 M7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기업들 다 1세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새로운 기업들이죠. 인텔 같은 경우도 새로 만든 조그만 기업이 성공을 해서 지금 인텔이 된 거고요. 뭐 대부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전 기업은 과감하게 찌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 기업이 왜 그럼 창조적 판결을 못하고 도전 기업이 하게 되느냐? 뭐 R&D 투자하고 뭐 노력하는 비용은 비슷하다고 할 때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존 기업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잃게 되는 기회비용이 있어요. 근데 도전 기업은 그 기회비용이 없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기존 기업들은 갖고 있는 이 기득권 때문에 과감하게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의사결정에 왜곡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기업이에요. 노키아가 사실은 2세대 이동통신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됐죠. 1세대 때는 핀란드의 노키아는 이동통신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러다가 2세대에 갑자기 뛰어들었는데, 모토로라라는 미국의 1세대 리더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창조적 파괴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노키아가 사실 자기들이 리더가 되면서 자기들도 언젠가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창조적 파괴에 의해서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노키아 같은 경우에 그 R&D 투자를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R&D 투자를 하지만 내부에서만 하다 보면 이게 자기들 갖고 있는 기득권적 사고에 매몰돼서 새로운 걸 못한다. 그래서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R&D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 잘 나가는 그런 R&D를 잘해서 성공한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인수해요. 그래서 사실 노키아 분들, 노키아가 망했을 쯤에 2011년쯤에 제가 핀란드에서 노키아 분들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 스마트폰에서 중요한 혁신들은 노키아가 다 제일 먼저 했다고 이야기해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기에 MP3 플레이어 같은 기능 집어넣은 거 노키아가 제일 먼저 했고요. 카메라 집어넣은 거 노키아가 제일 먼저 했어요. 그리고 앱스토어도 노키아가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애플 아이폰보다 먼저 터치 스크린 스마트폰 만든 게 노키아예요. 자기들이 제일 먼저 다 했어요. 그런데 왜 애플 같이 성공을 못 했느냐? 그런 걸 다 만들었지만은 내부의 의사결정에서 어떤 판단을 하냐면은 터치 스크린 스마트폰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소수의 하이엔드 마켓만 이게 팔릴 거고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불편하지만 예를 들어서 도수처럼 하는 그런 값싼 스마트폰을 쓸 거라는 판단을 전략적으로 해요. 그런데 사실 아이폰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편리성 이 가격을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게 예상하지 못하게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러면서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에 있어가지고 자기들 성공 기반, 노키아가 성공했던 건 값싼 전화를 아주 싸게 대량 생산을 해서 만드는 그 우리가 이제 이 캔디바라고 보통 불렀던 그 노키아 전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격을 중요시한다는 그 뿌리 깊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이 먼저 만들었지만 자기들은 그것을 더 발전시키지 않고 아이폰이 들어와서 혁신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창조적 파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업들이 3세, 4세 자체도 사실 경영에 대한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한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하다 보니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이해가 형성이 돼 있고 인지적 오류에 빠져요. 이번에 뭐 삼성그룹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나온 게 뭐냐면은 임원들이 주 6일 근무시키겠다라는 거죠.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과거의 7, 80년대 중화공업 시대 때 사고를 하고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죠. 그다음에 삼성이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HBM 먼저 치고 나갔죠. HBM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삼성전자 안에서도 많이 있었고 외부에서도 조언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전에도요. 네네. 그런데 그 안에서 자기들 하는 방식이 더 낫다는 그 기술적 우월감 이런 것들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간 거죠. 이런 것들은 이게 작은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그 노키아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이제 3세, 4세 경영이 가면 갈수록 과거 성공 모델에서는 인식의 오류, 기득권에서 오는 이해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서 혁신 경제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트렌드를 보면은 우리 이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97년 경제 위기 왔을 때도 몇 달 전까지 우리나라 관료들이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좋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펀더멘털이라는 게 거시지표를 말하는 거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관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긴 트렌드를 보거나 또는 우리 제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이 제조업의 진화 과정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 현실에서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시적인 현상적인 지표들만 보고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경제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당장에 무슨 뭐 가계부채 문제부터 뭐 이런 것 때문에 위기가 온다는 식의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매니지 못할 정도의 지금 거시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지금부터 제조업 고도화가 안 되고 더더구나 이제 우리 탄소 중립이라든지 아리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과 아리백에 적응을 못하면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면은 그럼 10년, 20년 이후에는 정말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무슨 IMF 같은 위기가 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준비가 안 되면 10년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아리백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 2050년에 한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리백을 하겠다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가 경쟁을 하거나 우리한테 중요한 IT 쪽 하이테크 기업들이나 자동차 이런 기업들이에요. 글로벌 리더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평균으로 잡은 게 2030년이에요. 거기서 이제 요구하는 건 2050년까지 한다는 건데 실제로는 2030년까지 하겠다는 거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들 생산이나 사용하는 전기에서 아리백을 하겠다. 재생에너지 100%를 쓴다는 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품들 공급하는 기업들도 아리백을 해서 공급하라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품을 쓰려면은 아리백을 해서 생산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 같은 경우에 2040년부터 아리백으로 생산 안 하면 장비를 안 팔겠다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네, 그리고 수입 그 반도체 우리 주로 많이 사는 서버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2030년, 40년까지 아리백을 하라, 50%를 아리백을 하겠다, 40%를 하겠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자동차도 지금 부품들 유럽 BMW나 이런 회사들이 아리백으로 생산 안 하면 부품을 안 사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지금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고부가 가치로 진화하는 혁신적인 그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제조업조차도 생존할 수 있을까? 거기에다 아리백이라는 문제가 덧붙여진 상황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할 때 굉장히 암울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위기다라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 뭐 IMF 같은 위기가 온다는 의미는 아니죠. 첫 번째는 지금 아리백 관련해서 저는 그 아리백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자고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봐야죠.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 10%도 안 되거든요. OECD 국가들이 지금 평균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거의 30%가 넘어요. 근데 우린 10%도 안 됩니다. OECD에서 10%안 되는 유일한 국가예요.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 다 놓고 보더라도 100위 밑에 있는 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서는 거의 후진국이에요, 우리는. 자, 그리고 우리는 전력의 반 이상이 산업용 전기를 쓸 만큼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은 중화공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주력 산업, 우리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거라든지 그 배터리라든지 이런 산업들은 선진국가 글로벌 기업들에게부터 아리백을 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부족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빨리 늘리는 것도 일단 중요하지만 빨리 늘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필요한 산업들이 먼저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백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그 산업 클러스터 안에 들어가서 그 산업 클러스터 안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여기 집중하자라는 거. 그다음 원전이나 나머지는 생활에너지 같은 걸로 더 쓰도록 하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도 2050년까지 아리백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9월 달에 10년을 땡겨서 2040년까지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바꿨어요. 그리고 2030년까지 대만에서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비율을 60%로 만들겠다. 지금 10%예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안에 60%를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건 말로만 한 게 아니고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발전 20-30년 장기 구매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들을 막 지금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현실성 있는 계획을 내세웠죠. 그러니까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공장을 짓고 하지만 가장 최첨단 반도체는 대만에서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게 경제 안보죠, 사실.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런 이야기 일절 안 해요. 최첨단 반도체 한국에서 만들겠다는 선언을 전혀 한 적도 없고요.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 나오지만 거기 뭐 전력 공급 계획 자체도 지금 없지만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아리백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고 생각도 없어요.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사실상 아리백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그 지원법 칩스 액트에 따라서 보조금을 많이 받았죠. 근데 많이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테일러라는 곳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 공장 커패시티를 2배로 늘리겠다고 하면서 받았습니다. 용인에서 짓겠다고 그러는데 거기 2배를 늘렸어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SK 하이닉스 인디애나에 HBM 관련된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첨단 공장은 미국에 짓겠다는, 그래서 그래야지 나중에 장비도 살 수 있고 아리백 조건을 만족해서 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리백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하겠다는 식으로 가면은 결국 국내에 남는
것들은 뭐냐면 오래되고 더리 인더스트리. 그러지 않아도 그런 인더스트리는 중국이나 개도국에 의해서 대체되기 쉬운데 그것만 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아리백을 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주요한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도 이런 아리백 지원을 하겠지만 우리도 구체적으로 장기 구매 계약을 하겠다. 그 입지와 계약. 그러면 이제 전력망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가야 돼요. 종합적인 그런 계획들을 먼저 만들어서 아리백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저는 우선순위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진입 장벽이 없어지고,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경제력 집중, 우리나라 보면은 중요한 산업들이 몇 개 재벌 기업들이 다 독점, 과점 뭐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건 뭐냐면은 우리 지금 재벌 총수의 일가들이 한 3%도 안 되는 지분으로 뭐 6, 70개에서 150개씩 계열사를 갖고 있어요. 자, 이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하게 만들자는 것 스스로. 그래서 이 출자 구조에 대한 규제, 우리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 정신을 살려서 그 정도로 강화를 해주면은 스스로가 선택과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10대 재벌 밑에 있는 재벌들 같은 경우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국내에. 위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뭘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강제로 정부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시켜주는 정책을 통해서 진입 대출 장벽을 풀어주자라는 거죠. 우리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 전기차 회사가 100개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전기차 잘 나가는 회사가 기존의 가솔린차 만드는 중국 회사가 아니에요. 미국에 포드, GM, 크라이슬러 3사가 있지만 전기차는 테슬라가 있어요. 그런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들이 왜 우리는 못 들어오는가? 틈이 없어요. 그 틈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해줘야만 창조적 파괴도 일어나고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산업의 진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방향이 친환경적이고 아리백에 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정부가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을 해야만 경제 위기를 피할 수가 있고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부터 해야 돼요. 너무 답답해요. 지금 TSMC는 작년에 시작을 했고 대만은 작년에 시작했어요. 그런 일종의 진화인데 그런 진화가 잘 일어난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시대에 따라서 주력 산업들이 정말 바뀌어요. 쇠퇴하고. 과거에 보시면 미국 철강, 자동차 이런 나라였죠. 지금은 많이 쇠퇴했어요. 철강은 거의 이제 다 쇠퇴했죠. 그리고 자동차도 많이 지금 그런 편이고. 그런데 90년대부터 IT 중심으로 BT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들이 계속해서 혁신을 하면서 경제를 성장시켜 나가는. 이제 미국이 이제 대표적으로 산업의 진화가 일어나면서 이런 문제점,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들이 별로 없었던 나라들이고, 그 다음에 꼽을 수 있는 게 유럽에서 그나마 영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국도 제조업 중심으로 가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서비스업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파이낸스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독일이라든지 일본을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또는 소프트하게 내셔널 챔피언을 키우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내셔널 챔피언을 키웠는데 이 내셔널 챔피언 중심으로 큰 경제가 혁신 경제를 이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일본은 더 심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셔널 챔피언을 중화공업 육성 정책으로 정부 주도적으로 재벌 중심적으로 키워왔는데 일본이나 독일보다 훨씬 강력한 정책을 쓴 거죠. 그리고 빨리 컸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바꾸는 게 그만큼 어렵죠. 독일이나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단지 이제 하나 우리가 장점이라기보다 우리 같은 경우에 너무나 큰 변화나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자각하면은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게 하나의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인데, 그렇지 그걸 빼고 나면 더 상황은 사실 비관적이죠. 그 이제 에볼루션이나 진화가 그런 식으로 일어났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다시 그 그린 인더스트리얼 팔러시라는 이야기 알죠. 녹색 산업 정책. 그 녹색 산업 정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환경적인 문제와 생산성 향상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산업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거에서 나왔고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개도국가 중심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2020년, 2022년 바이든 이후에 보면은 이제 미국의 IRA법,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칩스 액트, 반도체 지원법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서플라이 체인 그죠?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재편성해서 자국의 리쇼링 그죠? 위치시키는 그거하고 환경 정책들을 섞어서 쓰는 그런 이제 그린 인더스트리얼 팔러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이제 저스티피케이션들 정당화를 시키는데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 중심으로 에볼루션이 잘 왔지만 지금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함으로 인해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경쟁 국가에 대한 그 안보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정부가 지금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대응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게 우리나라한테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임플리케이션들이 있고 우리한테 기회가 되기도 하고 굉장한 위기도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에볼루션이 일어나는 단계에서 우리는 시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에볼루션이 지금 막혀 있는 측면이 있어요. 워낙에 기득권이 커지면서 그걸 강제적으로 막아버리는 측면이 있어서 그걸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하나 필요하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린 인더스트리얼 팔러시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백 산업 클러스터 같은 걸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한 걸음 들어가서 지금 경제 외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서플라이망이 반도체 서플라이망이 미국 중심으로 하나 만들어지고 아시아는 일본 중심, 유럽은 독일 중심으로 지금 구축이 되고 있는데 아시아의 사실 반도체 클러스터망을 우리나라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외교적으로 노력하는 거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 지금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 IRA법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중국 전기차가 미국 시장을 휩쓰는 걸 막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또 딸려서 전기차 배터리 문제가 들어가죠. 그래서 필수 광물 리ኳ이어먼트 이런 것들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중개적인 측면 또는 중국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자국에서 만들어 온 것을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하는데 지금 어떤 한계에 도달한 측면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중개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유치를 한다라든지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경제 외교 또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안보 외교이기도 해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산업 정책, 외교 정책 같은 것들이 같이 가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관적이죠. 일단은 이걸 뭐 정치권에서 이런 논의조차 잘 없죠. 지금 선거 끝나고 민주당에서 제일 먼저 말한 건 25만 원 이야기 나왔고, 그다음 두 번째 뭐 조국 그 당에서는 특검 이야기 나왔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하고 만나서 아리백 이야기 하긴 했지만 아리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는 원전 다시 한다는데 완전히 꽂혀가지고 맹목적인 원전주의자가 지금 돼버렸고 아리백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도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리백을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실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아리백을 통해서 중요한 산업들이 국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전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준은 매우 낮다는 현실, 거기에서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아리백 자원들을, 희소한 자원들을 충분히 잘 활용하면서 동시에 잘 활용하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논의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 될 내용인데 지금의 정치권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논의가 일어날 것 같지가 않다는 거, 그러면서 굉장히 비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강력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 재벌, 삼성이라든지 SK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아주 뭐
저뿐만이 아니고 조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분들은 거의 다 비슷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을 버리려고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번에도 테일러에 그 2배 넘게 짓겠다. 그리고 용인에 짓겠다. 앞뒤가 안 맞죠. 하이닉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용인에다 짓겠다고 말한 거 6년째 지금 미루고 있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런데 인디아나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회사가 한국에서 자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산을 하고 최첨단 공장을 한국에 짓겠다 이야기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한국의 언론들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국에서 보조금을 많이 안 줘서 미국 간다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거는 한국에 짓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비싸요. 그러니까 초기에 2020년쯤에 20년, 21년 이쯤에 미국에서 타이완 그 TSMC한테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했을 때 TSMC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타이완에서 공장을 짓는 것보다 미국에서 똑같은 공장을 짓는데 비용이 5배가 더 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공장 이런 것들 중요한 건 여기서 다 만들어서 미국 가서 조립해서 짓는 식으로 짓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타이완에서 짓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서 보조금을 준다고 한 거예요. 미국 정부가 한 15% 줄게. 근데 그걸 따져도 사실 훨씬 비싸요. 그리고 운용비, 인건비 더 비싸죠. 1.5배가 더 비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또 뭐냐? 운영비에서는 미국은 지금 그 아리조나, 텍사스 이런 데가 아리백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아리백 구축을 하는 비용하고 따지면 비슷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건설비를 따지면 여전히 더 비싸요. 그럼에도 이제 미국에서 압력을 워낙에 주니까 갈 수밖에 없어서 가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 SK 비슷한 입장일 테예요. 그런데 SK하고 삼성전자가 다른 건 뭐냐면은 국내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압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금 정권은 뭐 아리백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가버리려는 거예요. 국내 정치 어려워지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만들어 놓은 공장들 이슈들이 있죠. 그런다면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비용이나 그게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기존에 만든 거는 한국에서 그냥 아리백 안 하고 그냥 하고 그다음에 새 것만 가서 짓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라고 할까 한국에서 더 이상 그 삼성전자라든지 SK 같은 그런 큰 기득권 기업들 자체의 이해 같은 게 한국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어렵죠. 말씀드린 것 정치권도 이런 걸 정치 이슈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거 어려운 문제니까 끄집어내면은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답, 쉬운 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고통을 우리가 수반하더라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돼요. 근데 그럴 용기가 있는 정치 지도자는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앞에 보이는 선동적인 이야기들만 지금 계속 하는 거죠. 원전이 어쩌다, 뭐 원전 뭐 복귀를 해야 되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25만 원을 주겠다라든지 뭐 특검을 만들어서 내 딸처럼 뒤지겠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다 덮고 거기에다 우리 가장 기득권들 이해관계가 이 문제가 이슈 안 되고 그냥 마치 한국 정부가 안 해줘서 미국 가는 것 같이 그다음에 미국에 진출하면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것 같이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완 같은 경우에 TSMC가 아리조나에 공장을 지으면서 타이완 일자리 4만 개가 없어졌다고 비판을 해요. 우리는 그런 비판하는 언론이 어디 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산하고 짓는 게 더 싸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들 기업의 근거지는 한국이죠. 근데 근거지로서의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이점은 다 누리고 그리고는 저기 가서 공장을 짓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허용을 우리가 안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구를 해야 되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너희 한국 기업 맞냐? 한국에서 공장 첨단 생산할 거냐? 그럼 하겠다? 그 아리백 어떻게 할래?
TSMC가 먼저 2, 30년 풍력 발전하고 음. 태양광 발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대만 정부는 거기에 맞게 해상 풍력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을 다 뒷받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언론이나 기업들 태도는 정부가 다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 생각이 있으면 몸이 더 달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그러면 한국이 공동화 일어나고 경제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삼성,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데는 미국이나 유럽 가서 공장 지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커져요, 국내에. 본거지가 나빠질수록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자기들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게 돼요. 그럼 재벌 공화국이라는 말 지금 쓰고 있는데 재벌 왕국이 되는 건 시간 문제. 그런 이해관계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도 사실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영국이 있잖아요. 영국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재생에너지나 원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편견들과 비과학적인 그 논의들이 많아서 이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영국 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뭐 원전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는 고립된 전력 계통이기 때문에 뭐 재생에너지가 안 되고 어쩌고 말씀하시는데 영국 섬나라잖아요. 영국 재생에너지 비율이 40%가 넘어요. 우리는 10%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영국은 그럼 주로 뭘 쓰느냐? 해상풍력을 써요. 그러니까 해상풍력 환경이 영국보다 우리가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그런 거 있고 그럼 태양광 따져서 보면은 독일 일조량 굉장히 낮아요. 독일 아시겠지만은 해 별로 안 나와요. 태양광 많이 써요. 근데 우리가 독일보다 나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영광에 태양광 그 패널 엄청나게 깔았거든요. 70%가 전기 연결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태양광하고 원전은 사실은 이게 기저발전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수요 변동에 추동을 못 하기 때문에 사실 태양광하고 재생에너지하고 원전을 동시에 확대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원전 중심으로 우리는 기저를 하니까 태양광 이거를 전원에다 꽂으면 정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을 어디에 짓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아니고 어디에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지어서 사용하는가의 문제죠. 근데 그게 70%된 거를 직접 송전을 할 수 있는 분산형 전력망은 전혀 법적으로도 허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어놓고 스위치 꺼놓고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아리백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하고 해상 풍력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발전을 여기에 줄 것이며 뭐 그다음에 전반적인 우리 에너지 믹스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논의들이 필요해요. 그런 에너지 믹스에 대한 전략적 사고 없이 그냥 몇 프로 하겠다, 몇 프로 뭘 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